가시랑다리. 정영석. 운식은 요즘 들어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겨우 눈을 붙이는 순간 머릿속에는 가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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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 채탄을 싣고 가던 광차 소리가 이명인 듯 들려왔다. 과거에는 한동안 햇빛이 겨우 비치는 쇠창살 안이 잠자리를 괴롭혔다. 늦게 둔 딸과 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앞일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10여 년 나이 차이가 나는 아내와 심야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늦게 잠들 때나 동료들과 폭음 이후 자리에 누워도 꿈속에도 가시랑대는 이명은 여전했다. 처음에는 들릴 듯 말 듯 겨우 들리다가 어느 때는 갯바위를 치는 거친 해일처럼 왕왕거리며 들려왔다. 그는 영강이 흐르는 조용하고 작은 가원읍 소재지에 위치한 사립중학교 국어교사로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여 년 전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운동권 당찬 꿈이 고무풍선처럼 빠지고 방거들 중이 되었을 때 그를 거두어준 학교였다. 해방 직후 독지가 창암 선생이 사비를 털어 세운 창암중학교는 남녀공학 9학급으로 80년이 지났다. 그는 서울 안암동에 있는 사회대 재학 시 거친 결기로 운동권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독서회 모임 등으로 학원 시위를 배후 조종하였고 인천 부천 등지에서 노동운동으로 떠돌다가 큰 집도 수차례 드나들었다. 마흔을 눈앞에 두고 방황할 때 운식은 그의 주위를 살폈다. 그는 딸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났다. 고향에서 면장을 하던 아버지는 그의 시위 전력과 관련하여 자의반 타의반 자리에서 물러나 폭음으로 지내다가 그가 지명수배로 쫓겨다닐 때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임종도 못하고 새벽에 산소에서 흐느끼는 그를 창암 선생의 큰아들인 황 교장이 관계기관의 신원 보증과 각서를 쓰고 그를 가원읍에 주저앉혔다. 아버지의 학교 후배인 황 교장은 그가 교직 이수하면 그저 주는 중등교사 자격증과 등단 시인이라는 것만 믿고 경험도 없는 그를 교사로 임용한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사회과를 맡다가 다음 학기부터 국어과를 맡았다. 그가 산간 벽지, 도시 등으로 지명수배당하여 쫓겨다닐 때 큰 기대 없이 응모한 시가 중앙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운동권과 손절한 뒤 유력 월간 문예지 추천 시인이라는 경력이 있었다. 추천작 산은 강을 끌고 강은 산을 밀고는 민족과 함께하는 장편 서사시라고 적잖게 문단의 주목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도 딱딱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사회과 과목보다 사회 현실을 조금 비껴나 우리 말과 글로 심성에 다가가는 국어과가 좋았다. 더구나 사슴눈처럼 맑디 맑은 영강변 문학소년 학생들과 시를 얘기할 때는 더 이상의 길거리 투사가 아니었다. 중학교가 소속된 창암학원도 여느 시골 사립학교처럼 재정난이 심했다. 더구나 사실상 이사장인 황 교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 자리에 눕다시피 지낸 몇 년 전부터 재단이 바뀐다든지 심하면 폐교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교사들도 끼리끼리 모여 학교의 앞날을 걱정하고 퇴근하면 가원 읍내 주점에서 불안한 자신들의 미래를 놓고 폭음으로 짖어왔다. 지난주부터 소문은 현실로 다가왔다. 황 교장 조카인 서묵과장 입에서 나온 말은 세제 리조트가 재단을 다음 달부터 인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웃 문평읍에 있는 세제 리조트는 유황 온천과 4성급 호텔, 그리고 각종 오락시설이 있어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된다는 곳이다. 세제 리조트 문 회장은 리조트뿐만 아니라 건설업, 캐피털 등 금융업 관련 회사를 갖고 있는 이 지역 굴지의 기업인이다. 젊어서 조폭 행동대장으로 잔뼈가 굵다가 주류 공급 회사를 헐값에 넘겨받아 이를 종잣돈 삼아 사채업으로 시작하여 이후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가 급기야 작년 초에는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는 소리를 들으며 잘 나가는 세제 리조트까지 집어삼켰다. 동시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이 지역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성공한 기업인으로 불리고 있었다. 오후 5교시는 수업이 없어 온식은 학교에서 10분 거리인 가원 읍내 서점에 가려고 교문을 나섰다. 읍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문화당 서점에 들어오자 입구 눈에 잘 띄는 서가에 그의 눈길이 멈췄다. 이내 책을 집어든 그의 두 눈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강에 머문 눈길이라는 국판 양장본으로 된 수필집이다. 강을 굽어보는 옆모습이 무척 눈에 익다. 그리고 민연희 수필집이라는 활자를 확인하고 약간의 현기증이 일었다. 아, 그 책 요즘 불티나게 잘 나가요. 세제 리조트 문 회장의 부인인데 이곳 서당골 출신이라네요. 곧 창암학원 이사장으로 온답니다. 반백의 60대쯤 서점 주인은 대단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듯 어깨에 힘주어 말한다. 연희, 민연희. 운식은 입으로는 이름을 뇌까리면서도 두 눈은 강을 굽어보는 수필집 겉장에 있는 옆 얼굴에 약간은 초연해 보이는 50대의 여인에게 얼어붙었다. 그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뿌연 능계에 일렁이는 파리한 얼굴이 다가왔다. 운식은 누나 셋을 둔 딸부자 강면장댁 막내이자 외아들로 거칠 것이 없었다. 강면장은 겉으로는 대면대면했지만 어머니 본동댁은 운식이라면 깜빡 죽었다. 딸 녀석은 헛것이라며 대놓고 그를 편애했다. 70년대 강면장 댁은 텔레비전, 냉장고, 전축 등 웬만한 것은 다 갖추고 살았다. 운식이 창암중 3학년 늦봄쯤이었다. 그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지나가는 투로 말하자 본동댁은 득달같이 김천까지 가서 기어가 달린 최고급 3천리호 자전거를 사줬다. 그날은 늦은 봄비가 아침부터 내렸다. 운식은 비가 그치자 기다렸다는 듯 3천리호에 올라탔다. 우체국을 거쳐 영강역을 지나자 하루 종일 채턴을 싣고 가는 광차 소리가 가시랑대는 가시랑다리가 저만치 보였다. 금성광업소 신사경에서 나온 채탄을 영강역까지 실어 나르는 금성교는 언제부턴가 이곳 사람들은 금성교라고 부르지 않고 가시랑다리라고 불렀다. 전기로 이동하는 광차 바퀴가 레일 위를 굴러갈 때 나는 소리가 가시랑댄다고 하여 가시랑다리라고 불렀을 거라고 짐작될 뿐이다. 광차가 함께 다니는 다리 위에는 아침부터 내린 비와 산탄이 드문드문 흩어진 비포장 상태의 진흙길로 군데군데 웅덩이도 있었다. 그가 페달을 멈추고 앞을 보았을 때는 웅덩이를 피하여 자전거 앞을 가로막는 여자애가 있었다. 양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휘청대며 걷는 그녀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자전거와 옆으로 쓰러졌고 그녀도 검은 천으로 졸라맨 보따리와 함께 다리 난간 쪽으로 넘어졌다. 뭐야 이거, 앞을 안 보고 자전거를 막는 것을. 그는 대낮에 자전거와 함께 옆으로 쭉 뻗은 자세로 넘어져 창피하기도 하였지만 흙탕물에 처박힌 흰색 추리닝은 엉망이었다. 어쩌지요, 짐이 무거워 빨리 간다는 것이 그만. 그 애는 얼굴을 살짝 찡그리면서
미안하다고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머리를 뒤로 묶은 갸름한 얼굴에 삐쩍 마른 몸매의 그녀는 금방 울 것 같았다. 양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에서 쏟긴 쌀과 보리는 흙탕물에 하얗게 흩어졌고 그 애의 하얀 종아리는 선홍빛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에이씨, 재수없게 이게 뭐람이. 웬 가시나가 들이박질을 한다. 운식은 개구리처럼 쭉 뻗은 자신의 몰골이 창피하여 애써 그 애를 건너보며 모든 게 그 애의 탓인 양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 애는 다리를 절뚝이면서 넘어진 자전거를 다리 난간 쪽으로 세우고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흙탕물이 번진 그의 추리닝 바지와 상의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하였다. 저기 선배 미안해요. 제가 급한 마음으로 웅덩이를 먼저 피한다는 게 자전거를 가로막았네요. 그 애는 얼추 그의 추리닝 앞섭을 닦아내고 흙탕물에 쏟긴 쌀과 보리를 연신 주워 담고 있었다. 선배? 선배라니? 나를 아냐고?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고 그 애는 대답 없이 맑은 이마에 까만 눈망울로 두어 번 고개를 끄덕였다. 여하튼 다리를 다친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어? 그는 이제야 마치 큰 선심을 쓰는 양 머쓱하게 묻는다. 괜찮아요. 종아리 피나는 것쯤은 밥 먹으면 다 나아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듯 약간은 찡그린 얼굴에 맑은 웃음을 지으며 두 손은 연신 쏟아진 곡식을 주워 담았다. 그도 어느샌가 선한 눈매와 갸름한 얼굴, 알맞게 솟은 콧날, 웃을 때마다 들어가는 볼 우물을 넘겨보며 같이 죽고 있었다. 고마워요. 선배 덕분에 빨리 주워 담았네요. 그럼 이만 갈게요. 그녀는 배시시 웃으며 재차 머리를 숙이며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가시랑 다리를 건너갔다. 운식은 그녀가 다리를 절뚝이며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해 여름은 장마가 오래 갔고 날씨도 엄청 더웠다. 운식은 그래도 대구에서 연합고사를 치러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여름방학은 금방 지나갔고 이어 원서 쓰랴, 모의 시험 연합고사 대비하랴, 어머니 본동댁에 휘둘림에 맞춰 가을 겨울도 후딱 지나갔다. 그 덕분에 이듬해 봄은 대구에서도 전통 있다는 명문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다. 그가 다시 연희를 만난 것은 고교 입학을 앞두고 가원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대구에서 명성여대를 다니던 막내 누나와 입학턱으로 중식당 영강춘에서 탕수육에 언제 먹어도 물리지 않는 짜장면을 먹고 읍내 번화가인 문화당 서점 앞을 지날 때였다. 저 마치 앞에서 엉망으로 취한 중년쯤의 남자를 옆에서 부축하고 오는 그 애, 연희를 만났다. 선배, 오랜만이네요. 작년 봄 가시랑 다리에서 보고는. 눈길이 마주친 연희가 민망한 표정으로 배시시 웃으며 아는 체 했다. 그래, 오랜만이지. 그가 뒷머리를 긁적이며 얼버무렸고 옆에 선 막내 누나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비켜섰다. 그는 어느샌가 그녀의 건너편에서 어깨를 함께 걸고 같이 걸었다. 아닌데 괜찮은데. 참, 우리 아버지인데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그녀는 가볍게 긴 숨을 내쉬며 토막말로 대꾸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씩 웃으며 고개를 꺾은 채 혼잣말로 흥얼거리는 그녀의 아버지를 같이 부축하며 중앙통을 거쳐 영강역 앞을 지났다. 꽃샘추위여서 부축하기 전에는 옷기 새는 싸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30여 분을 함께 비틀거리며 걷다 보니 등에는 흥건히 땀이 찼다. 코스모스처럼 마르고 가는 몸피인 그녀도 힘에 겨워 쌕쌕거리고 걷고 있었지만 그와 눈길이 마주칠 때는
수줍음과 민망한 표정으로 배시시 웃기만 했다. 그녀의 집은 영강역에서도 가시랑다리를 건너 한마장쯤 산 모릉을 돈 뒤 나타나는 30여 호쯤 되는 서당말 뒤편 개울가에 있었다. 작은 개울이 서쪽을 감싼 역기역자 작은 슬레이트 집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마루 밑이나 마당가에 수북이 쌓인 소주병 더미를 제외하고는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도 한눈에 보아도 세간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 궁핍한 살림은 한눈에 들어왔다. 그가 눈길이 자꾸 가는 것은 흙벽 사이에 서 있는 기둥에는 새로 7자씩 아래로 내려 쓴 한자가 뭔 뜻인지 몰라도 상당한 달필이라고 짐작은 갔다. 그녀의 아버지 병달씨를 안방에 눕히고 돌아설 때 그녀는 부엌에서 무엇을 찾는지 한참을 더듬다가 민망한 표정을 짓더니 길이 험하고 어두우니 가시랑딸이 앞까지만 바래다 주겠다고 따라온다. 선배,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방금 본 아버지, 지금 선탄일 간 엄마, 남의 묘자리 살피러 간 할아버지와 살고 언니들은 객지에서 공장에 나가요. 연희는 묻지도 않는데 대단한 얘기를 하는 듯 주워 섬겼다. 그래? 연희라고 부르면 돼? 그런데 어째 나를 알고 선배라고 부르지? 운식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창암중 후배니까 선배가 되겠지요. 물론 제가 2학년을 마치고 그만두었으니까 완전한 후배는 아니지만. 그녀는 비포장길 옆 미루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샛별을 바라보며 싱겁게 웃었다. 마냥 웃는 그녀의 옆 얼굴로는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이는 것 같았다. 창암중학교 동기 중에서 강면장 댁 선배 모르는 후배가 있나요? 공부 잘하고 늘 귀공자처럼 멋쟁이고 또 폼나게 자전거로 쌩 내달릴 때는 남자답고 또 뭐라 하더라. 그녀는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밝게 웃었다. 둘이는 별 의미는 없는 얘기지만 이것저것 갖다 붙이며 허허 호호 주고받으며 서당말에서 가시랑다리까지 걸어갔다. 연희가 아버지를 부축해 주어 고맙다며 가시랑다리 못 미쳐 구판장에서 건넨 사이다는 컵이 없어 입을 떼고 서로 교대로 들이켰지만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차갑고 상큼하고 달콤했다. 집에 들어온 것은 다시 연희를 서당말까지 바래다 주고 들어왔으니 얼추 저녁 9시는 지난 시간이었다. 그의 집은 우체국 뒤편 산 밑에 있는 마당 넓은 2층 슬라브 집이다. 운식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까칠한 공기를 느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고 어머니 본동댁은 차가운 표정으로 일단 앉으라고 닥달하였다. 시가 어디 다녀온지 알고 있다. 꼭 네가 그 술주정뱅이 노름꾼 빙다리를 부축해야 되느냐 말이다. 어머니는 막내 누나에게 들어서 다 알고 있다며 다그쳤다. 그가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려고 하자 강면장은 헛기침으로 대신하며 네 방에 들어가 쉬라고 하였다. 그가 이불 위에 벌렁 누워 천장을 올려볼 때 거기에는 배시시 웃는 연희의 얼굴이 빙빙 돌고 있었고 문틈으로는 강면장과 본동댁의 점잖고 날카로운 말투가 교차로 들려왔다. 에이구, 그 훈장집도 망조가 들었지 뭐예요. 민선생 조부 때만 해도 판서 벼슬을 해서 민판댁으로 불렸고 당시만 해도 이 일대에서 문명이 자자해 선비라고 불렸는데 자식 때에 와서 그런 망나니가 나왔으니. 본동댁은 자기 일인 양 답답해하며 강면장의 동의를 구하는 듯 말했다. 그런 소리 말아요. 병다리 그 사람도 젊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놈의 집안 간의 송사가 벌어지고부터 눈이 헷가닥 돌아서 술로 달래다가 달콤한 꾀임에 빠져 노름판에 빠졌지만
근본은 좋은 사람이요. 역시 강면장은 차분하고 침착한 어투를 잃지 않았다. 꽃샘 추위가 시작되면서 개학했다. 70년 전통의 대구의 명문사립 대성고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로 고색 창연한 교사가 한눈에 들어왔다. 수업 분위기부터 시골 중학교와 달랐다. 운식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영광에 있는 연희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연합고사를 치러 대구로 유학 온 중학교 동기들은 한 달에 한두 번 가원을 다녀갔지만 그는 매주 다녀갔다. 토요일 아침부터 그의 애마 삼천리호를 타고 가시랑다리를 건너 서당말로 향했다. 연희의 집이 보이는 개울가에서 휘파람을 불면 그녀는 배시시 웃으며 얼굴을 붉힌 채 나타났다. 언제나 하얀 티에 자주색 추리닝 바지, 생머리를 뒤로 가지런히 묶은 채였다. 자전거 짐바지에 미리 준비한 두터운 모포를 포개 그녀를 앉히고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마른 몸피 그녀를 태웠지만 힘든 줄 몰랐고 페달을 밟는 두 다리는 가뿐하기만 했다. 자전거에 몸을 실은 둘이는 가시랑다리를 건너 시오리길 구랑리 영강변 용추계곡 봉암사로 향했다. 어떨 때는 30리 떨어진 한우물 숲이나 경들못까지 다녀왔다. 용추계곡 너럭바위나 구랑리 강변 솔숲 한우물 느티나무 아래에서 모포에 앉아 계란과 김밥에 사이다를 마시는 달콤한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어느 봄날 라일락꽃이 한창 피는 송정숲 너럭바위에서 여느 때처럼 모포를 펼치고 마주 앉았다. 오빠, 이 계란 오빠가 삶았어요? 엄청 맛있는데? 누나나 어머니 솜씨겠죠? 연희는 어느샌가 오빠라고 부르며 운식을 빤히 쳐다보며 옅은 미소를 띄우며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무슨 소리? 내가 아니 오빠가 밤잠 설쳐가며 삶았는데. 운식은 헛기침을 하며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자기 솜씨라고 강조하며 부지간에 오빠라는 말까지 쓰며 입막음했다. 연희는 그때부터 오빠라고 불렀다. 1살 차이지만 일남 3녀 막내인 그와 딸만 5인 딸부잣집 막내인 그녀는 오빠라는 말이 생소했지만 어쩌면 듣고 싶고 부르고 싶은 말이었다. 아무튼 그가 삶아온 계란과 2병의 사이다 그리고 그녀가 구워온 감자나 고구마는 멋진 조합을 이루어 간식을 넘어 성찬이 되었다. 연희야, 우리 단둘이 이렇게 자리 펴고 멋진 야외 파티를 하다 보니 한 가족과 같다. 난 아빠, 넌 엄마, 그치? 운식은 연희가 까주는 계란을 건네받으며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짓궂게 말을 건넸다. 아니 뭐예요?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참. 그녀는 얼굴이 완전 홍당무가 되어 낮술 취한 사람 마냥 옆으로 스르르 쓰러졌고 그는 재빨리 그녀를 어깨로 걸었다. 그의 오른팔에 안긴 그녀는 이제는 호흡마저 새근거렸다. 에이 바보, 그걸 갖고 뭘 그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뭐. 아니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그래. 그는 대수롭지 않은 듯 웃어넘겼지만 그녀는 고개를 외로 튼 채 먼 산을 응시했다. 순간 운식은 가슴이 터지려는 충동을 느끼며 품 안에 든 그녀를 꼭 껴안고 두 눈을 꼭 감은 그녀의 앵두알 같은 입술에 긴 입맞춤을 했다. 그녀는 마르고 여린 몸피를 그의 가슴에 맡긴 채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강 건너 산비둘기 소리를 듣고 그들이 떨어져 앉을 때 그녀는 두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한참 뒤 어색한 분위기를 느껴 그가 넉살 좋게 이런 말 저런 말 건네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지만 그녀는
가끔씩 옅은 미소를 보일 뿐 조금 전에 밝은 모습은 아니고 뭔가 깊은 생각에 젖어 보였다. 이후로도 운식은 주말마다 서당말을 들렸지만 연희는 영주시에 사는 언니 집에 간다느니 시내 병원에 가야 하느니 하면서 그를 피하는 것 같았다. 그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해 몇 주 뒤 읍내 빵집에서 만나 마주보며 그는 여전히 씩 웃으며 다가갔지만 그녀는 마주못한 듯 배시시 무채색 웃음을 건네다가 시계를 훔쳐보다가 나오곤 하였다. 으스름 어둠이 짙어질 때 번화가인 문화당 앞에서 20여 분 거리 가시랑다리까지 말없이 오르내리다가 아쉬운 듯 헤어졌다. 그때도 채탄을 싣고 가는 광차는 가시랑거려 그녀의 심장소리로 들려왔다. 아련한 봄날이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어느 여름날이었다. 어느새 연희와의 관계를 눈치챈 어머니 본동댁은 정신 차리라고 그를 득달같이 막아섰고 아버지의 헛기침도 큰 기침으로 들려왔다. 살갑지만 여우 같은 막내 누나 창숙도 그의 성적이 급전직하로 떨어지자 마지못한 듯 그의 학교 근처 자취방으로 들어와 함께 지냈다. 이후로 운식은 학교를 파한 후는 밤늦게까지 과외 학원을 나가랴 주말에는 개인 교습을 받느라고 대구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런 만큼 연희와의 만남도 한 달에 한 차례가 두 달에 한 차례로 이후는 만남 기억도 가뭇해졌다. 그래도 그가 과외 시간에 무료함을 달래려고 아무렇게나 긁적인 편지는 그녀는 간단하게나마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로 보내왔다. 요즘은 읍내 성당 부속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나간다고 하였다. 교사들의 보조 업무와 원생들의 수발과 청소 등 잡무를 도맡아 힘들지만 월급이 적으나마 꼬박꼬박 나와 고생하는 엄마에게 건네 살림의 보탬이 되고 고입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운식은 잘 됐다고 답장을 쓰며 가을 들판에서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와 꽁지에 불을 붙이고 내달리는 생쥐가 동시에 겹쳐지며 쓴웃음을 지었다. 운식이 연희를 다시 만난 것은 얼추 3년이 흐른 5월 어느 날이었다. 그는 강면장 내외의 외동이라는 엄청난 기대와 학교 분위기에 휩쓸려 예전의 모범생으로 돌아가 어렵잖게 대명고를 졸업하고 그해 명문이라는 안암동 사회대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50 초기의 시국은 그를 현실에 눈뜨게 하여 강의실에 앉아있지 못하게 하였다. 강의는 대충 듣고 틈만 나면 안암동 사거리 대포집에서 냉면 그릇으로 막걸리를 들이켠 뒤 곰팡이 나는 서클룸이나 지하, 그들만의 아지트에서 현실의 시국과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개똥철학을 읊조렸다. 그러다 디데이가 오면 학과나 서클 선배들의 지시로 시위대 전위 역할을 하였다. 1학년 중간고사도 거르고 거리에서 날밤을 지샌 그는 결국 동료 몇몇과 함께 학원 시위 극렬 인물로 찍혀서 관계기관 지명수배자가 되어 전국을 떠돌게 되었다. 어제는 속초 대진항에서 고깃배를 타며 몸을 숨겼고 밤새 남으로 가는 화물차를 얻어 타고 부산으로 가 구포에서 피혁공장을 다녔다. 장산도 염전, 흑산도 선창에서 신분을 숨기고 잡일을 하며 피해 다니던 그는 노란 낙엽비가 영강변에 흩날릴 무렵 강면장이 몸져 누웠다는 막내 누나의 전화를 받고 물안개처럼 영강변으로 스며들었다. 한밤중 가시랑다리를 건너 양산계 개울가에 이르렀을 때 미리 연락을 받은 서당말 외딴집 연희의 방은 불이 켜져 있었다. 막내 누나를 통해 그녀가 읍내 전화국 교환원으로 있어 어렵잖게 연락은 되었다. 서당말은 사방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가끔씩 먼 산에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다. 문간 그녀의 방은 작지만 깔끔하였다.
그는 수개월의 도피 생활에 텁수룩한 머리와 꾀죄죄한 옷차림에 상거지 몰골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3년 만에 마주한 그녀도 하얀 티에 자주색 추리닝 차림에 소녀티는 보이지 않고 제법 처녀티가 무르익은 말만한 여자로 서 있었다. 오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만하네요. 고생 많았겠네요. 일단 이것으로나마 요기하고 이 방에서 하룻밤 자요. 저는 윗목에서 방통대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녀는 아직도 따뜻한 감촉이 나는 고구마 소쿠리와 동치미 한 대접을 내밀고 윗목 앉은뱅이 책상에 앉아 두터운 대학 교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제 오빠도 예전에 강면장 때 귀공자가 아닌 것 같네요. 눈에는 억실억실 힘이 들어가고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보여요. 마침 엄마 아빠는 영주 언니 집에 다니러 가서 귀가 먼 할아버지만 있으니 오늘 밤은 편히 여기에서 자고 본가는 새벽에 들리도록 해요. 그녀는 책에서 잠깐 눈을 뗀 뒤 마치 그와 띠동갑인 큰 누나같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건성으로 대꾸한 뒤 고구마 하나도 마저 못 먹고 동치미만 한 대접 들이켠 뒤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따뜻하고 아늑했다. 어릴 때 어머니 품속 같았다. 춥고 배고프고 긴장했던 몸은 스르르 풀리고 그는 이내 코를 드르렁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잠을 잤을까. 그는 한쪽 팔이 저릿한 느낌을 받고 부스스 눈을 떴다. 윗목에는 작은 전구가 켜진 채 희미한데 그녀가 옷을 입은 채 그의 팔을 베고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순간 운식은 온몸이 고압 전류에 감전된 듯 정신이 아찔하고 큰 바위에 깔린 듯 가위가 눌려왔다. 그럴수록 연희는 추운 듯 몸을 움츠리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고 둘은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알지 못하는 힘에 묶여졌다. 곧 둘 사이에는 아찔한 현기증이 일고 그들은 가마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핵귀가 봉창에 비칠 무렵 그는 스르르 일어나 옷을 꿰어 입었고 그녀는 이불을 돌돌 말고 벽을 보고 누운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그는 옥양목을 씌운 담요 한가운데가 진홍색으로 물든 것을 멍하니 내려보다 문을 밀치고 나왔다. 어느덧 동력 산마루는 황금빛 아침 놀이 걸렸고 서당마를 줄이 끼고 흐르는 양산개 가을 물소리가 낭낭하게 유를 짓고 있었다. 운식은 집에 들러 자리에 몸져 누워있는 아버지 강면장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가 지명수배 되어 전국을 떠돌아다닐 때 경찰서 정보과에서는 사흘도리로 면장실과 집을 드나들며 소재를 캐물었고 심심찮게 사무실 부하들이나 면민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일쑤였다고 한다. 눈물로 호소하는 어머니 설교를 들으며 아침을 드는둥만둥한 뒤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겠다고 강면장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가 마을을 벗어나 동구 밖 느티나무 앞에 이르렀을 때 까만 지프가 대기하고 있었고 3명의 사복 형사에게 체포되어 순순히 수갑이 채워졌다. 곧 군청 소재지 경찰서를 거쳐 서울에 있는 특수기관으로 이첩되어 석 달이나 지하실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지도교수 등 학교의 선처 탄원과 신입생이라는 이유로 다시는 운동권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녹화 대상자로 분류되어 군입대하기로 하였다. 그는 특수기관 지하실에서 나온 지 며칠 만에 다른 입대자와 별도로 검은 천이 더 씌워진 트럭 짐칸에 실려 강원도 최전방 한목령 아래에 있는 신병훈련소로 들어갔다. 이후 쌈박한 신병 생활을 거쳐 철책선 경계병으로 33개월을 복무하였다. 특이할 점은 그가 일병 시절 연희가 사창리로 면회를 왔었다.
외박 외출은 안 되고 위병소 밖 면회실에서 1시간가량 면회를 하였는데 그녀는 별로 말이 없이 예의 배시시 웃으며 가져간 통닭을 자꾸 건네기만 하였다. 그리고 면회를 마치고 돌아설 때 늦가을 갈대처럼 하얀 손을 마냥 흔들 뿐이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복무기간을 꽉 채우고 제대한 뒤 가원읍으로 돌아왔다. 본가도 예전의 강면장 댁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의 운동권 이력으로 각이졌고 강면장도 자의반 타의반 퇴직하여 작은 농사거리로 소일하고 있었다. 본동댁도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으며 어딘지 풀이 죽어 보였다. 며칠간을 두문불출하고 잠으로 보낸 그는 해질 무렵 서당마를 찾았다. 그녀의 집에 도착하여 그녀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어머니 장천댁이 나왔다. 그가 입대 전만 하여도 금성광업소 선탄부로 일하며 살림을 도맡았다는데 많이 수척하고 늙어 보였다. 장천댁은 거의 우는 얼굴로 앞으로 연희는 만나지 못할 거라며 돌아가라고 손짓하였다. 그가 발길을 돌려 산모퉁이를 막 돌아설 때 그를 불러세우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래전 연희로부터 전해들은 막내 언니였다. 저기요, 연희는 제발 찾지 마세요. 댁이 잡혀가고 나서 동생과 우리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녀는 처음에는 절규에 가깝게 소리치다가 입술을 깨물며 이내 평정을 되찾고 조곤조곤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엄니가 가끔씩 모아서 하는 면장댁 허드렛 일이 끊긴 것은 물론 딸내미 교육 잘못시켰다고 면장 부인한테 머리채도 잡혔어요. 그리고 연희가 경찰서에 고자질에 잡혀갔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냈고요. 뿐만 아니라 바보 멍충이 같은 내 동생도 경찰서에 불려가 댁을 숨겨줬다고 며칠간 조사받은 뒤 전화국 교환원도 쫓겨났어요. 그 후로 집을 나간 동생의 행방은 이제 우리 식구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앞으로 제발 연희는 찾지 말고 서당말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쌩 하고 돌아섰고 그는 멍하게 멀어져가는 뒷모습만 한참을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그는 이튿날 새벽 서울 마장동행 시외버스를 타고 가원읍을 떠났다. 이후 이듬해 봄 복학하였고 의식적으로 가원읍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연희를 잊기 위해서라도 운동권 학생으로 돌아와 사회대 학생회장까지 지내며 학원 시위 주동과 선동으로 보내다 학교를 마쳤다. 재학 중에도 수차례 지명수배, 구속을 반복하다가 졸업 후에도 독서클럽, 인천 부천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였다. 운식은 자기 때문에 그녀가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자출을 감추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쩌면 현실 참여 활동을 하는 것이 그녀에 대한 도리라고도 여겼다. 졸업 후 3, 4년을 더 운동권으로 보낸 그는 강면장의 부음을 받고 오랜만에 영강변을 찾아 아버지를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로 부르며 아주 보내드렸다. 이후 그는 실어증 환자처럼 말을 잃었고 생전의 강면장 모습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부터 운동권 동료와는 거리를 두었으며 그 아내 말을 찾다 보니 시를 다시 쫓았다. 운동권 서적을 찾기보다 시집을 찾았고 밤새워 시어 사냥으로 꼬박 세우기 일쑤였다. 과거 운동권 선후배로부터 변절했다는 말도 개의치 않았다. 사실 안암동 시절과 사회운동을 마치고 그에게 남은 것은 운동권 이력으로 취업이 막혀 쓸데없는 정치 학사와 수차례 투옥 전략이었다. 이후 영강변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린 후 세 차례 관문을 거쳐 천료를 받는 중앙유력 월간문예지 시부문으로 재등단하였다. 물론 그가 수배 중일 때 큰 기대 없이 중앙일간지 신춘문예에 투고한 시가 당선됐었지만
그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다. 운식은 모든 것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강요받는 이념과 행동보다는 자기만의 영역에서 또 다른 자아를 찾는 것이 부람되었고 체질적으로도 맞았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이나 번역 일을 하며 작지만 생활비를 벌었고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속이 답답하면 전국의 벽지나 도서, 구도심에서 하숙이나 달방을 생활하며 시의 끈을 놓지 않았다. 덕분에 몇 권의 시집과 지원금도 받았지만 장자 들어가는 감투라는 것은 일절 맞지 않았다. 이렇게 슬렁슬렁 세월을 낚다 보니 영강은 또 멀어져 30대 후반을 들었었을 때였다. 주로 그리움의 원형을 찾는 시를 짓다 보니 적잖은 감성적인 여성 팬도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여자가 지금의 아내 민숙이다. 그녀의 자작시 첨삭을 부탁받다가 만남이 이어졌고 그녀의 적극적인 구애로 10여 년 나이의 차이를 넘어서 결혼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황교장의 설득과 장인의 뒷배로 가원읍 창암중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실은 장인은 양조장을 가지고 있는 김 사장으로 창암학원 유력 이사였다. 결혼 후 운식의 영강변에서의 생활은 교사 겸 시인으로서 학교와 문학에 빠져 20여 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다. 운식이 펼친 수필집 영강에 머문 눈길은 저자 민연희의 자서전적인 내용이 많았다. 벽촌에서 가난한 딸 부잣집 막내로 태어나 술주정뱅이 노름꾼 아버지 밑에서의 삶을 잔잔하게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학을 하신 조부의 따뜻한 눈길과 한 몸을 던져 희생하신 어머니를 보고 중학교를 중퇴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거쳐 방통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적었다. 또 사업을 하는 남편, 외아들과 지내며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은 시는 감내할 만큼의 고통을 주며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노을이 진 영강을 바라보는 옆 얼굴의 연희를 다시 바라보며 책을 덮고 학교로 향했다. 오늘은 학교법인 창암학원에서 영강학원으로 명칭이 바뀌며 새 이사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다. 며칠 전부터 학교는 쓸고 닦는 대청소가 이어졌다. 강당에서 시작된 취임식은 수백 명의 학생과 주민, 외빈 등으로 북적댔다. 운동장은 어느덧 외빈들이 타고 온 차로 그들먹했다. 운식은 학생들이 앉아있는 강당 뒤편에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앞을 응시했다. 10시가 되자 실내악단의 잔잔한 연주 속에 신임 이사장이 입장하였다. 그녀는 여전히 마른 몸피로 당당하고 자신감이 엿보였지만 지천명을 넘긴 흔적은 감추지 못했다. 당찬 어조의 신임 이사장 취임사는 공부하는 학생과 헌신하는 교육자, 듬직한 학교 재단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사업을 강조하였다. 운식은 취임사 중간중간 쏟아지는 박수소리에 얕은 현기증을 느끼며 뒷문을 거쳐 밖으로 나왔다. 강당 입구에는 미처 입장하지 못한 주민 대여섯 명이 큼직하게 세워진 화환을 건너보며 수군거렸다. 그는 끊임없이 흐르는 영강 위로 면장댁 운식과 서당말 연희를 띄워보내며 그들의 얘기를 엿들었다. 서당말 주태백 빙다리가 딸내미 복은 있나 봐. 지금 신임 이사장으로 연설하는 저 여자가 셋째 딸이라는데 아주 똑똑하고 대단한가 봐. 40대에 자그맣고 배가 툭 나온 남자가 말문을 연다. 맞아, 그 딸내미가 보통 애기가 아닌가 봐. 그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서 유치원 급사, 전화 교환원으로 일하며 어렵게 대학을 나와 이제 박사과정을 밟으며 얼마 전에는 책까지 썼다는데. 함께 온 일행인 듯 싶은 같은 또래의
곱슬머리 키 큰 사내가 되받는다. 꼭 그것만은 아닌가 봐. 신랑을 잘 만났지. 세제 리조트 문 회장이 대단하긴 해. 점촌에서 조폭으로 굴러먹다가 주류 배달로 종잣돈을 마련하여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급기야는 새우가 고래를 먹듯이 빵빵한 새 리조트를 삼켰잖아. 역시 사람 팔자는 아무도 몰라.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선글라스를 낀 사내가 부럽다는 투로 말을 이어간다. 그래도 문 회장 그 사람 대단한 순정파인가 봐. 아들 딸린 여자를 끔찍이 좋아하여 끝까지 따라다니다 결혼하였는데 그 아들이 30대 중반에 새 리조트 잘 나가는 부사장으로 아예 그룹 후계자로 삼았다지 아마. 그런데 문 회장이 어디를 다쳐 자식을 못 만든다는 소문도 한때 나돌았던데. 껑충하게 키 큰 사내가 웃음을 머금고 안경을 죽혔으며 대단한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맞아. 부사장이라는 그 아들이 문씨가 아니고 민씨던데. 민운식이라던가. 자그마한 체격에 배가 툭 튀어나온 사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맞장구 쳤다. 순간 운식은 뒤통수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눈앞이 깜깜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대 중반의 그녀 아들이 문씨가 아니고 민운식이라니. 교무실로 돌아온 운식은 며칠 전 연희가 새 이사장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밤늦게 가시랑 소리를 들으며 작성한 사직서 봉투를 상의 안주머니에서 매만졌다. 서랍과 사물함을 챙긴 뒤 재단 사무실 옆에 있는 행정실로 들어갔다. 혼자 사무실을 지키는 미스 박에게 아무 말 없이 사직서 봉투를 건네며 뒤돌아섰다. 교문을 나와 영강변 도로를 터벅터벅 걸었다. 그가 한마장 거리의 읍내 입구에 들어섰을 때 교문을 빠져나온 서너 대의 대형 세단차 일행이 그의 옆을 지나갔다. 그는 인도 쪽으로 비켜서서 서쪽 하늘과 옥녀봉을 한참이나 올려보았다. 다시 눈길을 내렸을 때 그들 일행이 탄 세단 차들은 서파제를 토파오르고 길 옆 미루나무에는 늦여름 매미들이 그악스럽게 울고 있었다.